논술은 대학별 유형 공식이다. 일단은 요 자료 40페이지짜리 좀 두툼하죠. 제가 또 11을 기울여서 만든 건데, 일단은 이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목차가 나와 있고요. 이제 내년도에 이제 2025학년도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내후년에 이제 대학 들어가니까 1년을 하나 더해서 이제 학년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년에 수능 보는 애들이 이제 2025학년도 입시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전반적 개요와 논술 전형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일정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정 잘 체크하십시오. 한 페이지 넘겨주시면 4페이지 보십시오. 4페이지 보시면 자, 2025학년도에 이제 전체 유형별 모집 인원과 이제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작년, 재작년하고 이제 2025학년이 이제 비슷합니다. 전체 대학에서 모집하는 정원이 34만 명 정도 됩니다. 34만 명. 그러니까 전체 한 300개 정도의 대학, 전문대까지 포함해서 이제 34만 명이 이제 정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중에 제일 많이 뽑는 전형이 당연히 뭐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이제 교과죠, 교과. 이 교과 전형은요, 주로 비수도권, 지방에서 많이 뽑아요. 그리고 수도권은 제일 많이 뽑는 게 뭐죠? 정시로, 수능으로 많이 뽑습니다. 그래서 그 수도권, 비수도권 모집 유형별 비중 보시면 정시 모집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정시 모집의 수능이 43,117명을 수도권에서 뽑고 비수도권에서 2만 명 정도를 뽑는데, 전체 수능으로 한 6만 명을 뽑는다고 했을 때 주로 수도권에서 인서울이라 그러잖아요. 주로 중상위권 대학에서는 교과를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진짜 수학 능력은 국가 표준 시험인 전국 수능 성적으로 그 학생의 수학 능력을 평가하겠다. 요 기준으로 봤을 때 중상위권에서는 내신을 별로 인정 안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특목고 자사공고 이런 애들이 내신이 6등급이라도 부천이나 인천의 내신 2등급보다 훨씬 수능 점수가 더 높게 나오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상위권일수록, 수도권일수록 정시로 많이 뽑는다. 이해가 되셨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보고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주로 논술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논술에 관심이 많으신데, 논술은 주로 수시 때 뽑잖아요. 수시 때 뽑는데 11,266명 뽑아요. 2020년. 이게 11,000명 뽑는다. 작년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11,000명 정도 뽑는데 전체 34만 명의 이제 기준을 했을 때는 3.3%예요. 3.3%밖에 안 되지만 주요 21개 대, 이게 21개 대 하면 이제 아주대까지 포함하는 건데, 인하대 아주대까지 포함해서 21개 대인데 주로 이제 인서울권이죠. 인서울권에서는 논술 비중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주요 10개 대에는 논술 비중이 9.8%. 그러니까 교과가 10.9%입니다. 그러니까 10개 대, 상위 10개 대에서의 교과로 들어가는 학생의 비중과 논술 비중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할 수 없다. 그리고 상위 15개 대학 같은 경우에 논술이 9.6%, 교과는 13.3%. 그리고 주요 21개 대로 가면은 맨 밑에 있죠? 8.7%. 그리고 교과는 12.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논술은 뭐 사실 3.3%밖에 안 되지만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건 인서울이잖아요. 상위 21개 대학. 21개 대 같은 경우는 8.7%를 뽑고 교과하고 큰 차이 없다. 비중이. 그만큼 많이 뽑는다. 수도권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제 학종을 좀 많이 뽑긴 하는데 어중간해요, 학종은. 그래서 요새는 학종을 많이 줄이죠. 왜 그런지는 아시죠? 이게 되게 자의적인 평가 기준에 따라 가지고 이게 이제 상당히 많은 사회적인 무리가 일어났어요. 사실 학종이 뭐 좀 많이 뽑긴 하지만 사실 학종으로 이제 합격하는 것은
지방에서는 정시만큼 쉽지가 않아요. 네, 그러한 부분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학종이 두 번째로 많이 뽑지만 사실상 이게 참 전략을 잡기가 애매한 부분이 이제 학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7페이지 보시면 그 논술 시험을 본다고 해도 그 이제 논술이 그 대학이 이제 41개라고 하는데 사실은 41개가 아니고 45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왜 45개냐면 연세대가 이제 서울 캠퍼스가 있고 분교, 원주 미래 캠퍼스. 근데 그걸 한 대학으로 치거든요. 예를 들어서 외대도 외대 서울 캠퍼스가 있고 그 다음에 글로벌 캠퍼스가 있잖아요. 천안에. 이제 이것도 한 대학으로 치는데 분교나 이러한 것까지 다 포함하면 45개 대학에서 이제 시험을 봅니다. 45개 대학에서 시험을 보는데 그 45개에서 각각 전형이 다 달라요. 거기 보면은 이제 일단은 뭐 최저가 기준이 이제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논술 100%가 있고 논술만 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소위 학생부 내신 같은 거와 이제 이 논술을 이제 혼합해서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일목요연하게 완벽하게 표로 정리해 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좀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제 비교란에 보시면 한국사라는 게 있어요. 한국사. 한국사의 그 필수 과목으로 해가지고, 물론 이제 수능 최저를 마칠 때 국영수 탐으로 마치거나 국영수로 마치는 건데, 그거 이외에 적어도 한국사라면 한국의 역사 정도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대학교 들어올 때. 뭐 한국사를 필수로 하는 대학이 있어요. 근데 올해하고 작년에 수능 최저를 마쳤는데 다른 거. 한국사가 4등급, 5등급이 안 나와가지고 논술 시험을 잘 보고 수능들 잘 보고도 떨어진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그거를 이제 간과하고, 한국사 시험 준비 제대로 안 해가지고 한국사 4등급을 맞아야 되는데 5등급 맞았다가 다대법에 짚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제 그런 것들, 디테일의 악마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 주의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0페이지 보십시오. 10페이지 보시면, 자, 그러면 이제 논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석을 들어갑니다. 자, 2025년 논술 전형의 특징이 뭐냐? 일단은 거시적으로 봤을 때 45개 대학에서 11,000명 정도 뽑는다. 작년보다 4개 대학이 늘었고, 뭐 논술도 52명이 증가했어요. 다들 여러분들 혹시 정보 이런 거 갖고 계셨죠? 뭐 논술이 계속 요새 뭐 추세가 줄어든다는데, 뭐 근데 사실이 아니에요. 논술이 점점 늘고 있고, 특히 상위권 15개 대학에서는 무려 1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여전히 변별력을 갖기 위해서 상위권에서는 논술로 변별력을 갖고 뽑는 확률이 계속 한 10% 정도 있었다라는 거.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이렇게 유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논술이 강화될 거라고 하는 징조죠. 지금 연세대는 논술을 하는데 서울대, 고대가 논술을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드디어 내년부터 고려대에서 7년 만에 논술을 부활합니다. 자, 이게 지금 이제 퀘스천인데, 교육부장이 뭐라 그랬어요, 그저께? 정시를 거의 없애는 방향으로 가겠다. 고려대에서 논술을 부활한다는 건 뭐냐면 정시가 약화되고 교과는 믿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의 수준을 변별하기 위해서 본고사로 논술을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도 아마 부활할 겁니다. 제가 고려대가 부활한다는 건 뭐야? 서울대도 부활한다. 정시가 약화되면 뭐가 뜬다? 논술이 뜬다. 이해가 되셨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과형 약술이 논술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상 이제 낮은 수준의 수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논술이라기보다 국어 문제하고 수학 문제를 서술식으로. 근데 국어 문제는 뭐 오지선다에서 답만 찍는데 단답형으로 이제 글을 쓰는 국어 문제와, 수학도 이제 오지선다에서 답을 이렇게 찍으면 맞을 수 있잖아요. 근데 못 찍게 해서 이제 풀이 과정을 보여주는, 그리고 답을 쓰는 이제 약식적 논술, 교과 논술이 있는데, 이거는 좀 이제 수능이 한 3등급에서 6등급 사이에 있는 학생들, 국어하고 수학의 3등급에서 6등급 사이에 있는 학생들이 보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아주 잘 못하는 학생들이 보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제 그런 학생들도 중하위권, 인서울에서 41개까지가 인서울이라고 하거든요. 그 한 중하위권에서 약식형 논술이 계속 강세를 보인다는 것은 수학 중심의 교육을 한다는 거죠. 약식 정도의 핵심은 수학.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공부를 못하는데 내신이 6등급이라도 수학이 한 4등급, 5등급 나와주면 뽑아주겠다. 그러니까 다른 내신 평균보다 수학을 조금 잘하면 기특하다. 그걸 뽑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 중심의 교육이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문과니까 다 뽑는데 왜 이렇게 수학을 중시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튼 그래서 별로 의미는 없다고 보십니다. 정식 논술도 아니고, 근데 아무튼 수학을 조금 다른 과목부터 잘하면 약식 논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7개 대학에서 수능 체제를 적용하는데 18개 대학에서 수능 체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능에 자신이 없다. 수능 성적이 바닥이다. 상관없습니다. 수능 최저를 반영하지 않는 18개 대학에서 논술만 잘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연세대하고 한양대 이런 데 빼고 좀 중하위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내신은 별 의미가 없는데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내신을 계속 이제 비중을 이제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신이 뭐 30%냐 20%냐 해도 별 의미가 없는 게 지금 그 인하대가 그 내신 비중이 좀 큰 편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인하대가 그 내신이 한 30% 반영이 되는데 30% 엄청 많은 것 같지만 여기 써 있잖아, 사례가. 3등급이 290점이고 6등급이 288점이면 2점 차이밖에 안 나는 거예요. 이거를 100점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0.2점 차이밖에 안 나는 거예요. 0.2점.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0.2점이라는 건 뭐냐면 소위 동점자 처리죠. 동점자. 똑같이 논술 점수 70%에서 65점 나왔어. 똑같은 논술 점수면 이제 내신에서 0.2점 더 맞은 놈이 합격하는 이 정도지. 그러면은 논술이 만약에 70점이고 내신이 30점이다. 근데 내가 0.2점 불이익을 받았어. 6등급이야. 근데 상관없어. 왜냐면 한 단어 잘 쓰면은 1점이 올라가요. 한 문장 잘못 쓰면 5점이 깎여요. 그러니까 논술에는 내신이 아무 의미가 없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신을 제일 많이 반영하는 인하대조차가 100점 만점 기준으로 0.2점 차이다. 그러니까 한 단어 잘 쓰면 된다. 그러니까 내신 6등급까지는 가능하다. 근데 7등급은 안 돼요. 7, 8, 9는 얘는 기본이 안 된다고 본 거예요. 학업생활을 전혀 풍성실하게 했기 때문에 얘는 뭐 학종이든 뭐 논술이든 약식이든 안 뽑아주겠다는 거 안 뽑아요. 거의 일탈한 수준에 가깝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논술에서도 7등부터는 아예 그냥 점수차가 몇백 점 차이로 이제 벌어지기 때문에 6등급 이내만 들면 된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3등급에서 6등급이 주로 보는데 아무튼 논술로 항상 기회가 열려 있으니까 그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입시 전반적인 개요, 객관적인 팩트에 대한 그 설명이고요. 이제부터 이제 전략을 얘기해줘, 전략.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은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가. 그래서 저는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을 논술로 갈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궁금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입시, 특히 수시 전략이 중요한데, 그러려면 일단은 정시라는 게 뭔지를 좀 아셔야 돼요. 정시라는 게. 사실상 이 정시라는 것이 가장 스탠다드한, 코리안 스탠다드의 표준 시험이 정시인데, 정시에서 실질적인 학생의 능력이 이제 딱 기준이 나오고, 내가 과연 이 수준에 맞춰서 갈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게 이제 바로미터인데, 여러분들 요걸 한번 보실까요? 요걸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의 이제 소위 학생 평가 등급 체제가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있는 거 아시죠? 그러면 여기 보면은 이제 1등급이 이제 4%까지, 그 다음에 2등급이 이제 11%까지, 그 다음에 이제 3등급이 23%까지, 이렇게 이제 등급이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정시로 해서 이제 어디를 갈 수가 있는가, 요거를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2022학년도하고 2025학년도를 비교해 놨어요.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아주 변화의 특징이 나와 있거든요.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텐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고 하는 대학이 이제 스카이잖아요. 스카이 같은 경우가 2020학년도에는 11,300명 정도를 뽑았고, 1등급 안에도 이제 4%까지인데 2% 안에 들어야 돼요. 2% 안에 드는 학생의 규모입니다. 이런 거고. 그런데 이제 2020학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나서 올해 이제 수능을 이제 보는 학생들이 이제 50만 명이에요. 요것이 이제 수능 지원생인데, 이게 이제 올해 수능이고, 이제 내년에는 뭐 이것도 비슷하게 될 거예요. 비슷하게 될 건데, 이제 50만 명 중에 이제 11,574명을 뽑습니다. 상위 6개 대학, 성대, 서강대, 한양대. 요새는요, 서성한이 아닙니다. 성서한이에요. 자, 이렇게 6개 대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위 누적 이제 4.3%였어. 2022년도. 그러니까 1등급에서 조금 벗어나 1.1등급까지 이렇게 했는데, 지금 2025학년도에는 이게 이제 4% 안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1등급 안에 확실하게 들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6개 대학, 스카이, 성서한 6개 대학, 상위권 대학 가려면 무조건 수능 올 1등급이 나와야 된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리고 그 중에 스카이를 가려면 소위 100분위가 98% 나와야 되고, 예를 들어 스카이도 뭐 농대도 있고 그러잖아요. 체대도. 이런 데 빼고 인기학과를 가려면 어떻게 돼? 99%에서 100%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죠? 그 킬러 문항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게 없애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게, 영어를 빼고 세 과목, 국어, 수학, 탐구 이거 합쳐서 서울대 의대 가려면 작년 기준으로 294점을 받아야 돼요. 종합 점수가 100분위 따지기 전에. 여기서부터 이제 그다음에 이제 100분위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서울 의대고, 그다음 연세대 의대가 몇 점일 것 같아요? 293점입니다. 그다음에 고려대 의대가 몇 점일 것 같아요? 292점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킬러 문항 만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새는 의대가 뭐 16개가 제일 이제 세죠? 그 다음에 서울대 경영학과가, 옛날에 이제 법대가 셌는데 법대가 없어졌잖아. 그래서 서울대 경영학과가 몇 점일 것 같아요? 288점입니다. 그러니까 의대가 이제 싹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 경영 이렇게 가고 연세대 경영 이렇게 가는 건데, 1점 차이로 이제 변별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점수가 이제 수능으로 했을 때 이 같은 1등급이라도 스카이냐, 스카이 중에서 의대냐 아니냐,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세분하게 나누는 것이 정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상위 6개 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1등급 안에 들어야 돼요. 수능으로. 아시겠습니까? 수능이 1111, 96% 이내 안 끊으면은 생각도 못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상위 11개 대학이 이대, 중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까지입니다. 여기는 2025학년도 보면은 6.7%를 뽑아요. 그러니까 1.39, 1.39, 1112 뭐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상위 15개 해야 돼. 우리가 이제 건동, 홍수까지 하잖아요. 15개. 그게 이제 2025학년도에는 8.9% 뽑습니다. 그래서 1.7등급 이내에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상위 20개 내지는 21개라고 그러는데, 인하대까지가 20개고요. 아주대까지가 21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2020학년도에를 20개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14.6% 해서 2.3등급 정도 맞으면 들어갔는데, 2025학년도는 좀 더 경쟁률이 치열해졌습니다. 그래서
20개 대학 같은 경우에는 2.16 등급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21개 대학에서 2.25 등급 정도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게 인서울 하기가, 상위권 대학 들어가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하강 분해를 해요. 사회도 중산층이 줄어들고 부자는 돈을 많이 가져가는데 부자 수는 줄어들고 주로 가난한 사람이 많아지는 거. 소위 말해서 이제 모래시계형으로 돼가지고 중산층이 얇아지고 전반적으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 이것들이 이제 하강 분해라 그러는데 마찬가지로 잘하는 애들은 아주 잘하고, 중간은 없어지고, 점점 이제 못하는 애들이 많아지는. 그렇기 때문에 소위 중간 대학 들어가기가 경쟁력이 더 치열해지는 먼저 그러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정시로 이 갈 수 있는 대학이 소위 이 부천이나 이 인천이나 뭐 시흥, 제가 사는 시흥, 뭐 광명 이런 소위 수도권이라고 하지만 좀 변방에 있는 학생들은 거의 힘들다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이제 정시는 수능 최저보다 더 훨씬 까다로워요. 높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2합 7이냐, 2합 3합 6이냐, 막 이런 식의 이제 최저 기준일 뿐이지 정시로 갈 때는 훨씬 더 정시 점수가 높아야 된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12페이지 보시면 지금 정시로 갔을 때 지금 정시 비중이 18.7%에 불과하고 2025학년도에 그리고 N수생이 32%나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지금 N수생이 왜 늘어요? 지금 전부 이 스카이 이번에 언론에 크게 났습니다. 스카이 합격생, 올해 합격생에 수시로 합격한 애는 50%가 이제 등록을 안 했어요. 포기. 그 다음에 이 전체로는 정시까지 포함해 30%가 등록을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50만 명 중에 소위 32%가 N수생인데 그들의 주류가 주로 의대나 스카이를 가려고 하는 애들이 주로 재수나 삼수를 한다. 그러니까 그런 애들하고 현재 고3이 경쟁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고려대 전교 1등이 수능 체제를 거의 억지로 맞춰요. 억지로 맞추는 수준인데 걔가 왜 수시로 가겠어요? 정시로는 고려대를 못 가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학생들은 수시를 적극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어느 대학을 갈 수 있는가? 국어, 수학, 사탐, 둥학 점수를 합쳐서 253에서 255점 정도 나와야 동국대 경찰학과와 외대 영문학과를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등급으로 따지면 전부 112 등급 이렇게, 그러니까 평균 1.5등급 이내에 들어야지만 합격할 수 있는 게가 뭐야? 동국대하고 외대 중간학과다 이거.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전교 1등을 해도 정시로는 못 가는 거예요. 동국대나 외대를. 그래서 재학생들은 무조건 수시를 하셔야 된다. 왜? N수생들이 전부 30%를 차지하는데 수능을 잘하는 애들이다. 그리고 전부 특목고 자사공고 애들이 전부 자기가 들어간 대학에 좀 불만이 있어가지고. 근데 수능은 자신 있고. 그러니까 새롭게 재수나 삼수를 하는 애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수능에 있어서 좀 딸리는 재학생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피하는 게 정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정시로 소위 상위 15개 대 21개 대학 가는 건 하늘의 별따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인서울 하기 위해서 그럼 수시로 가는 게 교과하고 학종하고 논술이 있는데 보십시다 이거요. 교과 많이 안 뽑아요. 수도권에서는. 지방에서는 많이 뽑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지방 가기 싫어서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인서울 하고 싶어서 앉아있는데 교과를 못 가기 때문에 여기 앉아있는 거기 때문에 제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교과로 가더라도 그냥 교과 성적만 해주면 좋은데 수능 최저를 또 해야 돼. 이 정도의 학력은 돼야 우리 학교 와서 공부할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과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15개 대학의 중상위권은 수능 최저됐기 때문에 교과로 가는 거는 정시다음은 어렵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어려운 전형부터. 이제 어려운 전형이 제일 어려운 게 뭐라고요? 정시, 수능. 정시로 가는 게 제일 어렵고 그 다음으로 가는 게 교과예요. 교과는 일단 바른 생활을 하는 애를 뽑아주겠다는 거. 바른 생활. 정말 애썼다. 전교 1, 2등 하느라고 애썼다. 얼마나 비행 안 저지르고 부모님 말 잘 듣고 선생님 말 잘 들어서 전교 1, 2등에서 교과로 뽑아주긴 하는데 그러나 15개 대학 중상위권에서는 최저학력 기준을 맞춰와라. 안 뽑으면 못해요. 교과도 해야지, 수능도 해야지. 엄청 힘들어요. 두 번째 힘든 게 교과예요. 그런데 들으려면 적어도 1등급에서 1.9등급 안에 들어야 중상위권 갈 수 있다. 다 아시죠? 여기 지금 교과로 들어가는 그 등급 커트라인 여기 나와 있어요. 보세요. 학종은 교과 성적은 별로 안 봐요. 사실상 뭐 3등급도 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학종은 1등급 때는 아니더라도 2등급에서 3등급 이내 사이에 드는 애들에서 그다음에 비비과를 가지고 특히 이제 면접을 통해서 뽑죠. 그래서 이제 뭐 소위 정량적 평가가 아니라 정성적 평가로 해서 뭐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을 보고 어쩌고 저쩌고 많은 미사려고 하는데 다 쓸데없는 얘기고 특목고나 자사공고 뽑겠다는 거예요. 좀 더 이 승목고나 자사공고 애들 강남 8학군 애들을 많이 뽑아내야 되겠는데 명분이 없는 거야. 정시는 줄이라 그러지 교과 확대하라 그러지. 그러니까 이제 교과와 세충 버물려 가지고 거의 본고사 비슷하게 해서 이제 학종으로 이제 강의에 있고 그런 스펙이 엄청 필요하고 엄청난 또 다른 달란트가 필요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이게 그냥 되냐고요. 엄청난 소위 컨설트 비용에 과외 비용을 들여야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논술보다 어려운 게 학종이에요. 학종이 평균 경쟁률이 10대 1이거든요. 10대 1에서 12대 1 돼요. 인기학과는. 그리고 여기에서 서류로 뭐 2배에서 뽑거나 3배에서 뽑거나 5배에서 뽑아서 거기서 면접 붙여가지고 하는데 이거 요새 자소서가 없어지긴 했지만 학종 1년, 3년 내내 준비해야 돼요. 학생부 채우느라고. 그리고 이 면접 준비도 이게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사실상 일반고에서는 합격률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학종은 되게 애매하고 운 좋아야 붙는 거다. 자신의 노력을 배신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특히 뭔가 이제 부모님이 입시 정보도 있고 학교 담임이나 선생님들이 학생부를 빵빵하게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단련된 입시에 대한 그 정보라든가 여러 가지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춘 그러한 특목고 자사공고 강남과는 달리 근데 이 부천에 여러분들 학생부 제대로 만들어 주냐? 담임 선생님이 안 해. 써달라고도 안 써줘 막. 자기가 써가도 안 써주는. 완전히 마인드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천에서는 학종으로 재미봤다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제가. 그럼 제일 쉬운 게 뭐냐? 여러분들하고 전혀 이제 생각이 다른데 논술이 제일 쉬워요. 논술로 인서울 하는 게 제일 쉽다. 사실은 논술도요, 그 특목고나 자사공고 8학군을 위해서 만든 게 논술 전형이에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 연세대죠, 연세대. 뭐 최저학력 기준 없애고 논술 100%? 다 이게 레토릭인 거예요. 레토릭. 그럼 뭘 봐요? 수학하고 영어. 영어 1등급, 수학 1등급 뽑아주겠다. 국어는 뭐 기본 실력만 되면 된다. 그런데 수학 잘하는 사람을 뽑아주겠다는 거잖아. 아니 도대체 철학과나 사학과에서 수학을 왜 하냐고요. 근데 연세대는 미적이 나와버려. 문과 수학에서도. 그래서 수학 1등급이 안 되면 문제를 못 풀어. 그러니까 수학과 글쓰기, 논술 특기자를 뽑는 거죠. 그러니까 특목고를 뽑겠다는 거죠. 특목고를 뽑겠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나 원래 취지도 내신은 좀 떨어지더라도 즉 3등급에서 6등급 사이를 수능 잘하거나 뭐 수학 잘하는 애들 뽑고 싶은데 그래서 논술이라는 걸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틈새가 이제 생긴 거죠. 틈새. 우리 같은 변방에
학생들한테도 이 서강이 비친 게 이 틈새, 이 논술이 이 틈새다 이거요. 아까 이 8.7% 21 많이 뽑잖아요. 11,000명. 이 11,000명의 이제 이 상위권 대학으로 가는 틈새가 논술이고, 이거는 특목고나 자사공고 8학군 애들과 우리가 어깨를 견줘서 나란히 똑같은 그러한 가능성으로서 기회물을 넓힐 수 있는 전형이 논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논술이 왜 틈새, 인생 역전의 발판이 되느냐. 왜 패자죠? 사실상 교과 1, 2등급 안 됐잖아. 3등급에서 주로 5등급이 와 있을 텐데. 아, 교과 내신 별로 안 좋아. 그렇다고 해서 수능이 뭐 3등급, 2등급 사이에서 머물러. 이거 갖고는 상위 15개는 커녕 21개도 못 가.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역전을 해서 새로운 부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논술이다 이겁니다. 그 샘플링을 제가 17페이지에 써놨습니다. 17페이지 보십시오. 이게 우연히 내가 작년에 소위 그 유튜브에 있잖아요. 유튜브에 아주 유명한 그 사이트에서 이제 뜬 그 자료예요. 이 사람이 2023학년도에 그 3학년을 맞춰서 성대하고 중앙대하고 홍대를 이렇게 붙었더라고요. 똑같은 케이스가 우리 학원의 사관왕, 저기 저 중안에 수시 합격 4랑으로 통하다. 이게 우지영과 이선미가 똑같은 케이스예요. 그러면은 성대 가려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1등급 안에 돼. 1111 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수학도 1등급에 나와줘야 돼요. 뭔지 아시겠죠? 그런데 논술하는 애들이 전반적으로 수학을 못해. 잘 못하는데 이 친구를 보실까요? 국어는 잘했어. 1등급 맞았어. 96%. 수학을 못했어. 5등급이야. 그래서 논술한 거야. 수학이 5등급이면 정시로 좋은데 못 가는 거 아시죠? 영어가 2등급이야. 그러니까 이제 중앙대를 볼 수 있는 거지. 예? 왜냐면 중앙대는요 2등급도 1등급으로 쳐줘요. 예?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사탐을 망쳤어. 사탐을 망쳤어. 근데 이제 영어가 2등급이 나와주고, 뭐, 국어가 이렇게 나와줘가지고, 이제 3학년을 이제 마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점수로 하면은 2.5등급이거든요. 동그라미 쳐서 2.5등급. 2.5등급인데, 이 점수로 정시를 어디로 가야 되냐면 경기대를 가는 거예요, 경기대. 정시를 못 가는 2.5등급인데 성대, 중앙대, 홍대를 갔다 이거예요, 이 친구가. 근데 이 당시에 안정권이 경기대 문헌정보학과죠. 비인기학과. 적성이나 인하나 인천호 소신지원으로 갈 수 있는 이 컷라인이었는데 이 친구가 인생 대박을 친 거죠. 그래서 성대, 중앙대, 홍익대를 갔는데 이 케이스가 우리 학원에서 2명이 나왔다. 이게 바로 논술의 묘미고 틈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논술. 그래서 그럼 논술 경쟁률이 몇 대 몇일까요? 지금 11,000명 뽑아요. 어? 그런데 작년 논술 경쟁률이 42대 1이야. 작년에는 39대 1, 37대 1. 이게 지금 계속 올라가요. 작년에 42대 1, 한 2만 명 정도가 논술 응시해요. 그러니까 사실 다른 것보다 훨씬 많이 하는 거예요, 논술을. 왜 하겠어요? 맨날 그래. 뭐, 원장님, 뭐, 논술은 로또라던데, 학교 가기 힘들다는데 해서 되겠어요? 말만 그래. 다 지원해, 다. 수능 50만 명 보는 사람들 중에 정시로 확실하게 붙을 확률이 50% 이상이 아닌 학생들 전부 논술을 응시한다고 보시면 돼요. 왜? 그만큼 수능과 교과가 어렵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나도 인서울 하고 싶으니까, 나도 상위권 가고 싶으니까, 그래도 머무는 거 찔러나 보자 해서 개나 소나 다 지원하게 논술이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3등급에서 6등급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신 주로 3등급에서 6등급이 주로 논술을 당연히 해야 돼요. 왜? 교과로 못 가지, 학적으로 못 가지, 정시로 못 가지, 당연히 논술해야지. 이거 논술 안 하면은 대학 안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자포자기. 그러면은 내신 2등급도 논술 지원하고 수능 잘 나오는 애도 논술 지원, 보험으로. 정시로
교과로 들어가기 힘들기 때문에, 학종으로 들어가기 힘들기 때문에 마지막 기회로 논술을 문을 두드리는 것이다. 그런데 수능 최저를 못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이제 최저 없는 대학에서 많이 붙어줬고, 또 최저 있는 대학들이 양극화. 뭐 성대, 이대 막 이렇게 높은 대학은 또 많이 붙어주고, 이제 중간이 다 망한 거야, 중간. 뭐 2합 5, 2합 6, 2합 7. 이거를 체질을 다 못 맞춰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이따가 이제 분석표가 있거든요. 보실까요? 분석표? 얘기 나온 김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우리는 이렇게 통계를 다 냅니다. 어머니, 아버님, 그리고 우리 학생들 27페이지 보시면 5년간에 제가 학원 여기 원장으로 부임한 지 5년 됐어요. 5년 동안에 20통계를 있는 그대로 다 냈습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부임했을 때 33% 합격했다가 21학년 40.5% 합격했다가 22학년도 46.6, 작년에 43.1, 올해 44.7. 이렇게 불수능에 여기 보면 22명이 수능 최저를 다 못 맞춰서 아예 시험을 못 봤어요. 광탈. 내가 논술을 6개를 쓰든 4개를 쓰든 2개를 쓰든 시험을 아예 응시 못한 애가 22명입니다. 어머니. 얘 열 안 받게 생겼어요, 지금. 그리고 1개 이상 미달자가 33명이 나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놀라운 성적을 냈습니다. 그 비결은 이따가 인터뷰 동영상을 보시면 되겠는데, 다시 이제 돌아오시면, 자, 논술로 이제 가는 데 있어서 7가지의 그 전략 케이스를 가지고 제가 인터뷰를 한 겁니다. 테마별로. 그러면은 어떠한 전략이 필요한가가 7가지 전략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걸 제가 11개로 동영상을 만든 겁니다. 그러면은 정통 코스. 논술을 일찍 시작해서 꾸준하게 수능과 논술을 병행하면서 투트랙으로 최선의 성과를 얻은, 그러나 이제 정시로는 못 가지만 논술로 대박을 친 이선미, 이제 우재원 학생이 이제 전코스를 간 건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선미, 논술 4관왕입니다. 성대 인문과학계열, 외대 영문학과, 홍익대 자율전공, 동국대 영문학과. 아까 제가 유니브 클래스에서 샘플하고 똑같은 케이스인데, 이 친구가 2월 달에 들어왔어요. 10개월 공부를 하고 이렇게 대박을 쳤는데, 이 친구가 이제 참고로 수능 성적은 인천대 성적이에요. 인천대. 그러니까 인천대에 다니다 온 애야. 그런데 논술 4관왕, 성대를 갔다는 거. 인천대하고 성대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자, 이 학생이 어떻게 공부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논술 합격생 후기 인터뷰 대상은 이선미 학생입니다. 상일고 출신이죠? 네. 그리고 반수. 네. 원래 인천대 다니다가 왔죠. 그리고 논술을 한 10개월 정도 네. 꾸준히 했던 학생인데, 우리 이번 2024학년도 논술 전형에서 우리 학원에서 이제 엄청난 대박이 일어났는데, 2명이 무려 논술 4관왕이 있어요. 그 학생이 2명 중에 1명입니다. 이선미 학생이 있고, 또 이따가 인터뷰할 우지연 학생 2명이 대한민국 아마 역사상 최초일 것 같고, 우리 학원에서는 이제 최초예요. 그래서 이제 4관왕인데, 우리 학생이 어디 붙었는지 직접 입으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랑 한국외국어대학교, 홍익대학교, 동국대학교 이렇게 합격했습니다. 예, 과도 좀 얘기해 주세요. 과. 성대는 인문과학 계열이고, 외대는 영미문학분학부, 홍대는 자율전공학부, 학부, 그리고 동국대는 영문학부 이렇게 붙었어요. 영어를 아주 잘했죠. 영어를 아주 잘하더라고. 근데 전반적으로 이번에 4관왕 된 학생 2명이 다 영어가 특기야. 영어를 다 잘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근데 사실은 저도 이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제 우리 선미 학생은 원래 이제 그 싹수가 어떠냐에 따라 미래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딱 처음에 와서 한 달 공부하고 나서 1차 모의고사를 봤는데 98점. 그게 이제 역대 최고 점수가 98점이거든요. 탑. 그래서 내가
어머니한테도 전화해서 얘는 학교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 맞추십시오. 했는데 압도적인 점수였어요. 그리고 2차 모의 논술 점수도 91점.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였잖아. 뭐 소설. 근데 1, 2차가 다 90점 넘으면 무조건 학교 가는 그 통계 합격으로.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관학까지 일을 냈잖아 내가. 상상을. 말로는 사관학과 아니야? 사관학 하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실제 이거 일을 내버렸는데 그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선명 씨? 사관학을 한그 욕심꾸러기의 비결이 뭐냐 이거야? 일단 저는 논술학원을 되게 일찍부터 다녔어요. 그리고 중간에 뭐 쉬지 않고 꾸준히 10개월 동안 다니면서 기초를 쌓고 학교별로 또 이제 특징을 잘 해서 배웠기 때문에 붙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초부터 꾸준히 쌓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을 파견할 때 학교별 유형을 착실하게 우리가 이제 준수사항, 규칙 이런 거를 네. 잘 지켜나가는 그런 노력 속에서 사관학이 될 수 있었다. 그리고 다른 애들도 뭐 기초 다 열심히 했고 나름대로 유형별 학습도 네. 뭐 게을리하지 않았을 텐데 그 학생이 압도적인 그런 성과를 냈는데 그거 말고 또 특이한 뭔가 나만의 그런 유니크한 포인트 없습니까? 일단 저는 반수생이어가지고 사실 정시도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수학에 많이 약한 편이다 보니까 정시로는 힘들 것 같아서 일단 최저를 맞출 수 있는 과목들만 정해놓고 그 과목들에만 최대한 시간을 쏟고 이제 나머지 시간은 다 논술을 공부해서 그런 상황적인 것 때문에 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학이 약해서 이제 정시로 이제 가려면 수학을 잘해야 되는데 여기에 너무 시간을 할애해야 하느니 오히려 효율성이 높은 논술로 최저를 맞춰서 그 같은 레벨의 대학을 노린 것이 그것이 딱 적중했다 뭐 그러네요. 그 전략적으로 그러한 효율적인 아주 가성비 높은 전략을 택한 것이 합격의 비결이고 그 다음에 이제 최저 기준은 어떻게 뭐 맞추는데 어렵진 않았어요? 사실 제가 이번에 국어 점수가 잘 안 나오긴 했는데 탐구랑 영어에서 그래도 성적이 잘 나와줘서 그걸로 맞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행히 뭐 송대는 또 탐구 2과목 반영하고 뭐 중앙대는 영어 2등급 1등급을 해주고 뭐 그래서 또 그런 덕도 좀 받네요. 최저 기준이 완화된 거 기준이 완화된 것도 덕을 좀 받고 아무튼 운인도 따랐네요. 그런 면에서. 근데 그 논술을 하면서 그 성대를 붙었는데 중앙대는 아쉽게 안 됐는데 그게 그런데 상대성의 원리가 작용하긴 해요. 어떤 친구는 뭐 성대에 떨어지고 중앙대 붙고 그랬는데 이제 어떤 데는 붙고 어떤 데는 떨어지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유 같은 걸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을까요? 중앙대 잘 봤다 그랬었잖아. 네, 저 잘 봤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일단 중앙대는 성대랑 비교했을 때 되게 답안 분량이 작고 하나라도 뭔가 감점 요인이 생기면 붙기 어려운 것 같은데 제가 그리고 또 중앙대는 일본 문제가 다 소설로 되어 있어서 그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우리 그 선미 학생은 이제 성대처럼 딱 채점 기준에 따라서 딱 정형화된 규칙에 맞춰서 그냥 스텝 바이 스텝으로 글 쓰는 게 훨씬 더 익숙하고 그리고 자유분방한 문학 지문에 대한 해설과 이제 그야말로 이제 에세이 정통 에세이적인 부분은 약간 부담스러웠던 면이 있어서 이제 그런 상대성이 원래 자기 취향과 적성이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안 맞았던 게 좀 원인이 되겠군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학생들도 자기가 어떤 적성과 유형에 적합한 그러한 그 타입인지를 몇 번 시뮬레이션 첨삭도 받아보면서 이제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겠네요. 앞으로 어디 갈 거예요? 4군데 붙었는데. 저는 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 그래도 이제 학교가 이제 위상이 높으니까 거기 가죠. 아무튼
거기에도 가서 앞으로 영문학 하실 건가요? 인문계열 해가지고? 네, 2학년 때부터 네. 전공을 정할 수 있는데 아마 영문학을 배우지 않을까. 그래요. 이게 아무튼 뭐 논술 4관왕 된 거를 스타트로 해서 앞으로 대학교 가서도 4년 내내 장학생 되시고 앞으로 꽃길만 걷기를 선생님이 축원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학과부터 이제 11월까지 한 12개월 하는데 이거 사실상 가성비가 높습니다. 수학 3년 내내 그 돈 들여서 일주일에 3일씩 나가봐야 안 되는데 사실은 논술은 새로운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논술을 3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부터 11월까지 10개월에서 11개월 하면서 기초가 튼튼하면요. 물론 이제 다 합격시키지는 않고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는 아마 많이 합격시킬 거예요. 제가 논술의 신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책도 많이 써내고 합격률이 제가 전국에서 제일 높아요. 그런데 아무튼 뭐 제자랑 그만하고 입시 성과가 말해주는 거니까 요것이 이제 기본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나눠지는 게 수능 체제거든요. 수능 체제에 따라서 학교 레벨이 달라지잖아요. 그것도 그냥 생으로 무식하게 정식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오늘 시간 관계상 다 얘기 못 해주지만 수능 이게 사실 지능 테스트거든요. IQ 테스트란 말이에요. 미국식. 사실상 중학교 때부터 4% 11% 결정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능은 어렵습니다. 그때 수학이 안 돼. 근데 여러분들 수학을 못할 수도 있는 거죠. 수학을 못해도 되니까 효과적으로 수능 공부를 하세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래서 2과목이나 3과목 맞추면서 최저를 충족하면 상위권에 입성할 수 있어요. 어렵게 가지 마시라. 교과 3년 내내 바른 생활하면서 전교를 1등하기 쉽지 않아. 정시 더 힘들어. 논술로 효과적으로 수능 공부하고 꾸준하게 학습하면 상위권 들어간다. 그걸 얘기를. 대신 자기 적성에 맞는 유형을 잘 택해 맞춘다. 여기에 저의 스트롱 포인트, 제 강점은 뭐냐면 이걸 잘해주는 거예요. 이거. 왜 잘해주겠어요? 선생님이 원장이잖아요. 입시 전문가인데 논술도 잘해. 근데 대부분의 원장이 이렇게 강의하고 이렇게 설명이 직접 안 해요. 다 골프 치러 다니고 술 먹고 다니지, 내 나이에. 근데 저는요, 여기 버개를 항상 상징적으로 갖고 있어요. 애들하고 5년째 입시를 같이 하고 있어요. 같이 고락을 같이 하면서 애를 직접 첨삭해주고 애들 내신이나 수능 점수 어떻게 나오는지 매달 체크하고 모의 논술 체크하면서 얘가 뭐를 잘하는지 뭘 못하는지 아니까. 그러니까 유명한 이타 강사들은요, 합격률이 낮은 게 뭐냐면 자기 강의만 잘하지 애를 끌고 가지 못해요. 마침식 코칭을 못해요. 저는 강의도 잘하고 애하고 담임 선생님처럼 호흡하면서 소통하고 피드백하면서 맞춤식 전략을 해주니까 합격률이 높은 거죠. 강사이자 원장인데 거기다가 착한 원장이야. 돈 별로 안 밝히는. 그러니까 애들을 너무 사랑해. 그러니까 애들 맨날 밥 사주고 애들하고 울며 웃으며 인생 상담까지 해주고 어머니보다 더 많이 알아요. 제가 애들은. 근데 그것이 맞춤식 전략입니다. 뭐 컨설팅 100만 원 내고 무슨 뭐 이거 아니고요. 정성, 사랑 이런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학생의 적성을 파악해야 돼요. 얘가 어떤 거를 잘 써요. 수학을 잘하는지 영어를 못하는지, 문학이 쉬운지 어려운지 얘한테 이거에 맞춰서 코치를 해야 되는데 이 학생도 사관왕이지만 똑같은 사관왕인데 적성이 완전 달라. 재밌어요. 보실래요? 이 친구는 성대를 붙었는데 중앙대 떨어졌어. 거꾸로 이 친구는 중앙대를 붙었는데 성대 떨어졌어요. 왜 그런지를 보여드릴게요. 이화여대 논술 수석했어요. 논술 장학생. 우리 매년 장학생을 배출합니다. 작년에는 경희대학교 인문학과 수석. 경희대에 붙었는데 카드를 했다. 이게 논술의 상대성이에요. 체제 없는 대학은 그만큼 쉽지 않아요.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는 엄청 고생해요. 자, 이번에 이제 인터뷰를 하실 학생은요, 우지연 학생입니다. 고등학교는 원래 정명고를 다녔었다가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로 이번에 이제 들어간 친구인데, 우리 우지연 학생도
그 이선미 학생과 똑같이 이제 사관왕이에요. 네. 축하합니다. 아무튼 그 겹상사죠. 우리 탑이 이번 학년도에 사관왕을 2명이나 배출한 게 정말 선생님으로서도 정말 엄청난 영광인데 어느 대학교 사관왕인지 직접 이분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화여대 스크랜튼 학부하고 중앙대학교 간호학과,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홍대 법학과 이렇게 4개 붙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대는 이제 논술 장학생이죠? 네. 예. 야, 이게 수석인데, 장학생이죠? 그래서 이제 아무튼 글을 워낙 잘 썼어요. 잘 썼는데, 그 4군데 중에 어디 갈 거예요? 이대랑 중대 중에 못 정했어요. 아, 이대하고 중대? 네. 근데 원래 경찰 되고 싶어 했잖아요. 그래서 경찰행정학과만 가도 수업하겠다 막 그랬었잖아, 우리. 네. 근데 그런데 이제, 좀 약간 학교 네. 레벨? 이게 이제 또 네. 끌려요? 학교 레벨 때문도 있고 응. 동국대 경찰행정학과가 막 엄청난 이점이 있다고 하진 않더라고요. 그냥 경찰 그렇죠. 공무원 네. 시험도 네. 있어가지고. 그렇죠. 경찰대학하고 다르니까. 네. 내가 또 상담 때도 그랬잖아. 네. 그렇게 메리트는 있는 게 아니고 다시 시험 봐야 된다. 뭐 네. 그랬는데 그렇게 할 거면 차라리 이제 이대 같은 데 논술 장학생이니까 장학금 받고 다니면서 또 자기가 어떤 자기고사 볼지 또 고민할 시간이 있으니까 이대로 대충 정하고 있다 이거죠. 중앙대나. 네. 예. 아무튼 뭐 좋은 선택하시기 바라고 그거를 이제 순수한 행복한 자율적인 선택이라고 보는데 자 우리 이제 내년에 이제 논술을 한 학생을 위해서 좀 도움을 주는 말씀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우리 학생은 되게 이제 입지전적인 학생인데 참 그래도 이 자퇴했을 때 그 참 이렇게 쉬운 선택만은 아니었고 네. 남들과 비교해서 뭐 유리한 점도 있겠지만 또 뭐 외롭고 고독하고 뭐 어떤 불리한 점도 있었을 텐데 어땠어요? 그 학교를 자퇴하고 논술을 하는 케이스가 꽤 우리 학원에 있어요. 네. 그리고 앞으로 많이 올 텐데 예, 그러한 선택이 지금 생각했을 때 후회 없는지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하는지 또 그러한 것을 고민하는 학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 한번 해주세요. 근데 제가 학교를 자퇴한 거는 약간 불가피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후회가 없고 오히려 논술로 이렇게 사관왕이 된 게 되게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하고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그 우지현 학생이 앞으로 이제 뭐 검정고시를 볼 학생이나 그 다음에 이제 또 특히 특목고 자사고 자퇴 많이 하잖아요. 내신 네. 그런 학생들한테 아무튼 논술로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가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뭐 이러한 그 롤모델로서 한번 이제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제가 우리 의지한 학생하고 같이 만날 기회를 만들어 줄 테니까 그런 분들도 직접 상담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생은 이제 성대는 떨어지고 나머지 대학을 다 붙었는데 네. 그 어땠어요? 성대는 이제 떨어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성대는 준비할 때부터 힘들었고 느낌이 안 좋았고 그냥 저랑 안 맞는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아가지고 애초에 기대를 안 하고 있었어요. 그 사실은 처음으로 성대 봤죠? 네. 근데 이제 문자 따가서 선생님 나 망한 것 같아요.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워낙 이제 성대가 이제 이 채점 기준이 까다롭고 규칙이 어마어마하고 제한된 시간에 그냥 기계적인 글을 3,000자 써야 돼요. 근데 그게 크거나 그냥 이게 1페이지로 글을 막 쓰던 친구라 좀 안 맞았던 것 같은데 나머지는 이게 좀 취향에 맞았어요? 적성에? 네. 그래서 그냥 그런 아주 줄줄이 다 수석까지 해가면서 합격할 수 있었군요. 그래서 우리 우지현 학생이 다시 한번 이게 강의시켜주는 교훈이 뭐냐면 자신에게 맞는 대학을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소설이나 시 같은 문학이 약한지 아니면 자료에 강한지 내가 수학을 잘하는지 영어를 못하는지 그리고 이제 아주 규칙이 까다롭거나 장문의 글을 장시간에 쓰는 것을 잘하는지 아니면 좀 충분히 시간을 갖고 쓰는 것이 자신의 타입에 맞는지 뭐 이런 것들을
그 맞춤식 전략을 잘 짜서 유형별로 잘 선택을 해서 하는 것이 합격을 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전략적 포인트 중 하나다. 이제 그 부분을 교훈으로 좀 가르쳐 주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뭐 사관왕이 되는 거 쉽진 않잖아요. 뭐 한두 개는 붙을 수 있는데. 네. 네. 어때요? 우리 학생은 우리 탑에서 공부하면서 네. 이 사관왕이 되는데 어떠한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선생님들이 너무 수업을 체계적으로 잘 해주셔가지고 수업 시간에 되게 졸 틈도 없이 열심히 수업을 받았던 것 같고 첨삭도 1대1로 진짜 꼼꼼하게 해주셔서 고칠 부분도 많이 발견하고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뭐 이렇게 또 학원 자랑도 해주시고 고맙습니다. 원래 각본에 넣는 거고 이게 원래 각본에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수험생이나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그 논술 꿈나무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거나 꼭 이 부분을 알려주고 싶다라고 하는 꿀팁 같은 거 있으면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제가 좀 늦게 논술을 시작한 편인데 만약에 지금 논술을 생각하고 있는데 시간이 늦었다 이렇게 느끼실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7월에 시작하고 붙을 수도 있으니까 희망을 포기하지 마시고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래도 7월 달에만 6개월 한 거요. 네. 그래서 하여튼 7월 달 이후로부터 힘들어.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학생 그래도 최저를 맞췄잖아. 네. 그래서 이제 최저를 맞추기 위한 그 수능 공부 열심히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일찍 시작할수록 좋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당부에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합격 축하드리고 우리 학생도 아무튼 원하는 대학 잘 선택해서 4년 내내 장학생 되시고 그 다음에 또 꽃길만 걷기를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친구가 되게 밝아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처음에 올 때는 말을 안 하고 자기 자태가 불가피하다. 좋은 대학을 가는데 제가 도움을 준 것도 보람이 있지만 완전히 성격이 고쳐졌어요. 이렇게 말을 못했어요, 얘가. 확 우리가 이제 부처가 득도한다 그러잖아요. 이런 것처럼 얼굴도 원래 빨개 있었거든요. 얼굴 색도 하얘지고 완전히 마음이 완전히 카타르시스가 완전. 그래서 얘가 중학교 예를 얼마 전에 들었어요. 중학교 때 전교 1등을 했대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가가지고 성적이 떨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패닉 상태에서 가뜩이나 이제 뭐 성적에 대한 공포 때문에 이러다가 이제 1학년 때 자퇴를 하게 된 거야. 워낙 자존심 강했던 애가 충격을 먹으면서 쪽팔리고 이러는 거. 그러다가 이제 7월 달에 온 거예요, 작년에. 그래서 나를 만나가지고 애가 성격도 밝아지고 걔 전교 1등 애가 중앙대 이대 못 갔을 거예요. 정명고에서. 그러니까 논술이라는 게 이런 묘미가 있어요. 제가 만든 네이밍입니다. 엄마선 첨사. 우리 첨사, 소위 대치동 첨삭의 문제점, 기계식 첨삭이죠. 여러분들 첨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아까도 국어도 전문가가 얘기하면 대충 가르치는 강사와 우리 신정혜 강사님처럼 애들이 왜 풀어봤는데 틀리지? 왜 똑같은 문제 비슷하게 나왔는데 왜 틀리지? 이게 응용력이 없어서 그렇거든. 조금만 꼽으면 못 푸는, 그러니까 사고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데, 마찬가지로 첨삭을 잘해야 합격을 하거든요. 그러면 첨삭을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첨삭이냐면 학교의 채점 기준에 맞춰서 첨삭을 해요. 어떤 문제를 딱 내잖아. 이게 이제 경희대 문제야? 뭐 경기대 문제야? 인하대 문제야? 그러면 학교마다 출제 의도와 채점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에 맞춰서 첨삭을 해주는 선생이 전문가인 거예요. 근데 다른 학원은요, 첨삭을 그렇게 안 해요. 그냥 조교들 시켜서 대충 모범 답안 주고, 이 모범 답안에 맞는지 틀리는지 몇 개 찍찍 긋고, 그리고 직접 강사가 안 가르치기 때문에 그 학생의 상태를 잘 모르고 기계적인 평가가 되니까 소위 피드백이 안 되는 거예요. 효과가 없는 거예요. 일단 강사가 직접 첨삭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면 첨삭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학생이 지금 첫 번째 글을 썼는데 견적이 얼마가 나와. 두 번째 글을 쓸 때 분명히 진전이 돼야 돼요. 더 탭을 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생활에 있어서 무슨 집안에 문제가 있던가. 얘가 지금 뭐 다른 남다른 고민이 있으니까 성적이 떨어지는 거. 이런 거를 항상 레코딩이 돼 있는 상태에서 하는 첨삭이 진정한 맞춤식 피드백 첨삭인 거예요. 그리고 학교식 채점 기준에 맞춰서 이럴 때는 이렇게 글을 써야 돼. 이 학교는 이렇게 글을 써야 돼. 예를 들어서 분류학이 1번 문제에서 많이 나와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1번이 비교고 두 번째가 분류학인데 가장 기본 포맷이 한국 외대 분류학이 있고요. 가장 어려운 게 성균관대 분류. 똑같은 분류학인데 한국 외대가 다르고 경희대 사회계가 다르고 숭실대가 다르고 성대가 다른 거예요. 다 채점 기준이 난이도가 달라요. 참고로 우리 학원은 저 처음에는 많이 안 오고 나중에 이제 소문 듣고 내지는 이제 뭐 인터넷 보고 3월 달부터 많이 오던데 주로 어떤 애들이 오냐면 재수 애들이 그 재종반 듣다가 의무적으로 논술을 한 타임씩 한단 말이에요, 일주일에. 그런데 어느 정도로 무식한 선생들이 가르치냐면 대치동에서 새끼 강사 보내가지고 연세대하고 인하대를 같이 묶어버려. 천자라고. 그게 말이 됩니까? 문제의 성격이 완전 다른데 한 번 다 때려놓고 어떨 때 연세대 가르치고 어떨 때 인하대 가르치고 기초부터 가르쳐야 되거든요. 저희들은 기초 했다가 주제별 학습했다가 9월달에 들어가서 학교별로 가는데 걔네들은 학교별로 하는데 그것도 난이도나 학교의 채점 기준에 맞추는 게 아니고 천자글, 600자글 이런 식으로 그저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수준으로 애들을 그냥 생색내기식 수업을 하니까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선생님도 많아요. 논술 강사가. 그러니까 돈을 별로 못 벌어. 학생을 위해서 강사를 무지하게 수리 강사, 뭐 언어 강사, 체계적인 논술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프로그램도 빵빵합니다. 그리고 엄마 성 첨삭으로 해서 피드백, 맞춤식 첨삭을 해주니까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사실은 제가 이제 원래는 유레카 대치동 40대 때 대치동에서 이제 메가스타디하고 유레카라고 제일 유명한 학원에 이제 해서 저는 돈도 좀 벌었었어요. 그러다가 부천 탑으로 와요, 그 당시에. 10년 전에. 그때는 1등이 부천 유레카죠. 압도적으로. 내가 가는 곳이 1등이죠. 근데 이제 돈독이 들었다. 이놈은 유레카 망해야 된다. 너무 학생들은 돈 뽑아먹고 학원이 아무리 사교육이지만 이렇게까지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손주는 좋은 일 많이 했단 말이에요. 돈만 벌려고 해서 내가 그 이상이 안 맞아가지고 양심상 관두고 이제 부천 탑으로 왔는데 대치동 유레카 임승철이 온다니까 제가 첫 강의 글쓰기 특강을 하는데 그때 이제 4층을 다 텄었거든요. 4층을 다 썼단 말이야. 유명한 학원이야. 그 김양희 원장이 할 때. 꽉 찼어요. 제가 강의할 때. 헤드셋 쓰고 이제 강의하고 이제 그다음부터 쓸었어요. 그러다가 그때는 이제 논술을 다 봤을 때 말이야. 서울대 온 거다 다 봤을 때 이제 떼돈 벌었죠. 그 원장님이. 그래서 강남에 몇십억짜리 아파트 사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좀 외유를 좀 했어요. 5년 동안 외국을 나왔어요. 그래서 하기 싫더라고. 그래서 5년 동안 이제 놀다가 왔습니다. 놀다가 왔더니 학원이 망해있더라고. 유레카한테 다시 뺏겼어. 유레카가 또 1등을 하더라고요. 부천 유레카 내가 만든 데. 그리고 홍보를 게을리한 거야. 지금 뭐 우리 TV에다가 막 유튜브 막 하잖아. 온라인 SNS에 대해서 잘 모르고 광고 홍보 안 하고 그러니까 투자를 제대로 안 하니까 지 돈만 버는 상태에서 학원이 이제 죽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학원을 나부터 인수해달라고 논달께서 이 제일 오래된 탑 논술, 탑 국어 논술을 좀 살려주시면 좋겠다고 해서 5년 전에 제가 다시 인수를 한 거예요. 아까워가지고. 그래서 다시 회생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제 그런 거고요. 원래는 제가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텔레비 EBS 강의 있잖아요. 그거 제가 그걸 했고 출제연도 했었고. 근데 논술의 신이라고 해서 인터넷 쳐보면 제가 만든 책이에요. 그래 박규호 있잖아. 메가스타디에 제일 유명한. 걔가 내 제자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나이는 나보다 많은데 내가 가르쳤었어요. 강사 아카데미에서 그 사람. 그 정도로 이제 하다가 와서 성과를 내는 거지 아무나 성과를 못 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있을 때 좀 이용 좀 많이 하세요. 제가 은퇴하면 부천도 이제 끝이에요.
이해가 돼서 그러니까 저는 논술에 대해서 저는 달인이라고 저 자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건 잘 못해요. 수학하고 국어는 못하는데 논술은 제가 전국 최고라고 저는 자타가 보여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재작년에 연세대학교 논술이 수리 논술이 나왔던 거예요. 근데 원래 그 예시답안을 안 내요. 해설서를 안 내요. 연세대는. 그거 보고 하면은 이제 사교육도 조장한다고 그래가지고 해설서도 안 내고. 그런데 강의를 하려면은 뭔가 이게 해설서를 내줘야 되잖아요. 아무도 대치동이고 목동이고 부천이고 아무도 해설서를 안 내는 거야. 수학 문제하고 영어 제시문까지 있는. 그래서 내가 50대인데 솔직히 말해서 내가 했어요. 내가 그 나이에 영어 직접 번역하고 수학 문제 내가 직접 풀고 해가지고 인터넷 강의를 딱 한 거죠. 내가 유튜브에. 내가 그랬어요. 야, 이 대치동 것들아. 다 내 제자들이란 말이야. 이 나이에 내가 하랴? 야, 이 나쁜 새끼들아. 돈만 벌어 처먹지 말고. 그러면은 연세대학교 시범 강의를 한다는 건 실력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까이잖아. 잘못하면. 얼마나 어려워, 연세대학. 근데 내가 쫙. 예를 들어서 뭐 영어 제시문도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맥루안에 제시문이 나왔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글로벌 빌리지, 지구촌, 컨셔스네스, 의식. 이 번역하기 힘들거든요. 뭐 지구촌, 의식이라고 하는 거 세계 시민주의 의식이란 말이에요. 이런 식의 번역을 해내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렇게 어려운 제시문이에요. 근데 수리 문제까지 해서 제가 2시간 강의를 인터넷 때린 거죠. 찍소리 못해요. 제가 그 정도로 논술에 있어서는 자타가 공연한 논달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합격률이 높은 거지 뭐 아무나 합격시키는 건 아니에요. 제가 출제연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어느 대학에서 어떤 올해는 문제가 나올 거라는 걸 통밥이 딱 나와요. 그 정도는 돼야 50대가 중반이 되니까 이제 보이더라고요. 내가 한참 얼굴이 또 좀 봐주만 하잖아요. 40대 때는요, 여학생들은 인생을 이루고, 백물만 들고, 한 번 강의하면 1,000만 원이야. 그런데, 그때는 논술을 몰랐어요, 제가. 학생에 대한 애정도 좀 부족했고, 실력도 좀 부족했는데, 지가 알아서 붙더라고. 대치동 막 텐트 치고 와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지들이 와서 붙는 거야. 내가 가르쳐서 붙는 게 아니야. 그런데, 학원에 와서는 제가, 콜딱 거쳐 믿다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케어해 가고 클리닉 하면서 지극정성으로 안 되는 거, 불가능을 가능한 거로 기적을 일으킨 참된 인생의 맛을 느끼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국어도 그렇고요. 응용력이에요. 사고력 테스트인데 논술 이게 응용력. 이 기초를 쌓고요. 이 내공인데 응용력을 갖춰야 합격할 수가 있어요. 스카이급의 그런 수준의 내공이 있는 애가 아닌 이상은 내공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야, 자기가. 그러려면은 1년 정도 꾸준히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꾸준히 공부해서 그 어렵다던 당국대를 붙었어요. 당국대가 연세대보다 더 어려워요, 합격하기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카톨릭 때는 떨어지는데 소위 경희대는 붙었다. 나랑 같이 2년 동안 고생했던 애인데 이 친구가 어떻게 해서 합격했는지 그걸 좀 보시고 동영상은. 안녕하세요. 탑 국어논술학원 원장 임수철입니다. 자, 오늘은 올해 2024년 논술 전형에서 합격한 학생들을 모시고 그 합격 소감 후기를 들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 인터뷰 대상은 우리 김효정 학생이라고 저하고 작년부터 인연을 맺어가지고 작년에는 어떤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스스로 얘기를 하실 텐데 떨어지고 또 시험을 응시를 못했어요. 그런 사정이 있었고 올해 당국대학교 무역학과를 이제 당당하게 입성한 아주 자연스러운 제자죠. 올해 이제 논술 1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인사부터 한번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삼수니까 이번에 합격 못하면 진짜 안 된다라는 절박한 마음이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합격을 해서 천만다행이고 정말로 경축할 만한 일인데 우리 효정 학생 소감부터 한마디 좀 해주세요. 얼마나 기뻐요? 처음에 믿기지 않을 정도로 네, 정말 어제 하루 동안 울다가 웃다가 네, 정말 기뻐했습니다. 자, 우리 효정 학생이 선생님하고 얘기 많이 했죠. 상담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제 혹시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제 불안해서 잠도 잘 못 자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좀 잠이 잘 오죠? 네, 그렇습니다. 아주 잘 자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는 이제 앞날이 이제 잠도 많이 자고 뭐 잘 먹고 휴식 잘 취하고 그러면 이제 다시 건강도 회복되고 좋아질 건데 일단 혼자만 좋으면 안 되니까 앞으로 이제 노수를 들으려고 이제 고민하는 그 수험생들한테 좋은 얘기 좀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내가 받은 것들 같이 돌려주는 의미도 있고. 우리 탐노술에서 들으면서 합격을 할 때까지 혹시 가장 뭐 이렇게 기억에 남는다든가 아니면은 우리 수험생들한테 이 부분만큼은 꼭 뭐 이렇게 유념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당부하고 싶은 거 있어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게 수업만 듣는다고 해서 실력이 바로 오르지 않는다는 점, 그 점을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선생님께서 피드백을 해주시면은 그 피드백을 잘 반영해서 자기가 쓴 글의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여러 번 고쳐보는 게 그게 이제 실력을 향상하는 데 가장 도움이 컸던 것 같습니다. 피드백 그것도 있고 당연히 이제 뭐 피드백을 진짜 열심히 했죠. 우리 효정 학생하고는 특히나 1년 이상을 같이 있었으니까 첨사 피드백뿐만 아니라 인생 상담까지 하는 피드백까지 했는데 사실은 우리 효정 학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제가 그랬잖아요. 효정 학생은 좀 이제 자료 분석을 좀 할 줄 아니까 그리고 또 이제 배경 지식 갖고 쓰는 거를 좋아하고 긴 글 잘 쓰고 뭐 그래서 인하대 천자글이나 자료 분석 내지는 단국대 자료 분석하면은 합격 가능성이 클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이제 쫙 적성에 맞는 유형에 대해서 내가 이제 맞춤식으로 이제 전략을 좀 이렇게 얘기해 준 거. 그게 어떻게 좀 뭐 단국대 시험 합격하는데 좀 일정한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확실히 좀 더 자신감을 갖고 도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네. 아무튼 단국대가 이제 사실은 작년에 이제 합격생이 없었어요. 근데 오랜만에 이제 단국대 이제 합격이 올해 나왔는데 사실 쉽지 않거든요. 단국대 합격하는 게 자료 분석이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해결 방안 쓰는 게 어렵고 특히 1번 문제에서 주제어 찾는 게 거의 어려워요. 그래서 1번의 주제어를 찾으면 곧바로 이제 3번에서 결판이 나는 2단계 관문을 가는데 그 땅코스 2개 다 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1번 주제어를 찾고 그 다음에 3번에 자료 분석 잘해서 해결 방안을 쓰는 것을 무난히 할 수 있었던 비결. 그것은 우리 논술 학원에서 도대체 어떠한 부분에서 도움을 받아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파이널 특강을 들으면서 그때부터 감을 잡기 시작해서 그래서 되게 좀 그 단국대 전날까지 여러 번 연습을 해보고 많이 고쳐보고 제가 직접 단국대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 감을 익히다 보니까 네, 확실히 잘 쓸 수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상경 계열은 오전에 시험을 봐서 그래서 긴장도 많이 하고 그리고 체력도 그렇게 좋지 않은 편이어서 그때 컨디션이 좋지 않았는데 사실 1번에서 주제어를 찾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단어를 되게 헷갈리게 여러 개를 내서 사실 나머지 제시문을 연결 지어서 전체 글을 관통하는 하나의 핵심을 찾았어야 되는 건데
그 핵심을 찾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저는 전략적으로 2번과 3번을 먼저 풀었습니다. 2번, 3번 문제를 먼저 썼다. 네, 그렇게 하고 나서 좀 더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근히 1번을 다시 보기 시작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모든 글의 중심은 딱 한 개밖에 없고 그리고 그 나머지와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제시문이 의미하는 바를 유추함으로써 이제 주제어를 정확하게 고를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이 당국 때는 이제 주제어가 뭐 2개 내지는 3개 갖고 막 설왕설래 할 정도로 헷갈리게 나오고. 그런데, 이제 학생은 수업을 오래 듣다 보니까 이제 요령이라는 게 생긴 거죠. 뭐 1번부터 순차적으로 풀어야지만 2번, 3번을 풀 수 있는 그런 유형도 있고, 당국 때처럼 오히려 1번 주제어 찾는 게 어려우면 2번, 3번 문제 풀면 오히려 1번의 주제어가 더 윤곽에 더 드러날 수 있는, 사실 그거는 오랜 수업을 들은 학생만이 알 수 있는 노하우거든요. 그래서 우리 효정 학생이 뭐 스스로 뭐 자각하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작년부터 올해까지 논술을 꾸준히 들어온 그러한 내공,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순서도 바꿀 수 있고 또 주제어도 깊은 독해 속에서 그 문해력이 바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찾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면에서 그동안에 1년 6개월 정도 공부했죠? 네. 그 기간이 헛되지 않았다. 그리고 앞으로 또 대학 가서도 또 독해력이 되게 중요한데, 이 1년 6개월 동안 선생님하고 같이 논술 공부한 게 큰 밑거름이 될 거다. 이렇게 믿어 심지 않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합격 축하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삼수생을 이제 털고, 다시 이제 당국대에서 제2의 인생을 살아야 할 그러한 이제 인생 역전에 승리한 성공한 사람으로서 새로운 수험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라든가 꼭 해주고 싶은 말 있으면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사실 당국대 발표가 맨 마지막에 나서 그 앞에 되게 우주 예비도 받았고 불합격 통보도 받아서 많이 불안했고 제 스스로 이런 말도 했었어요. 좀 부끄럽긴 한데 노력은 배신한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엄청 울면서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노력은 배신하지 않으면 네, 결론적으로는 어떻게든 보답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커요. 저는 당국대 사실 처음 배우면서 유형이 저랑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저는 좀 자료 분석이 그렇게 쉽지 않았어가지고 그래서 많이 혼나기도 했고 제 스스로도 자책도 많이 했는데 결론적으로 하라는 것만 제대로 한다면 하지 말라는 건 안 하고 하라는 것만 정말 간결하게 잘한다면 이렇게 붙을 수 있었던 시험이었기 때문에 네, 많은 학생분들이 네, 좋은 기운을 얻고 네, 도전하셨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제 블로그에 들어가시면 나머지 합격자 수기 쭉 올라와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오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거의 3시간 이상을 했는데 지금 이제 교훈이 뭐든지 조기 학습이, 선행 학습이 중요하잖아요. 빨리 시작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고1, 2부터 그건 아니고 고3 겨울방학 때부터 꾸준히 해서 기초를 쌓고 체계적으로 이제 공부를 해 나가면서 그 강사, 특히 저하고 자신의 이 적성, 어떤 타입이 맞는지를 이제 발굴해 내고요. 그에 맞는 이 맞춤식 공부를 제가 9월부터 이제 시작해 들어갈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국어든 수학이든 논술이든 응용력을 기르는 거예요. 그 응용력을 기르려면은 이게 실전에 임기응변을 아까 이제 얘가 1번 문제부터 풀지 않고 2번, 3번부터 풀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번 문제부터 풀어도 된다는 걸 아는 거죠. 내공이 없으면 그 판단을 못 하죠. 당국대 문제를 공부를 여러 가지를 기출 문제를 안 풀어봤으면 1번 문제를 건너뛰고 2번부터 풀어도 된다는 거에 대해서 확신이 안 섰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 대학과 여러 가지 주제를 공부하다 보면 응용력이 생겨요. 거기까지 가는 단계가 이제 논술로 합격하는 마지막 관문인 거야. 10개월 이상 공부를 하면 합격률이 엄청 높아요. 10개월
10개월 이상 수강률 학생이 72%예요. 예? 동그라미 치세요. 그런데 10개월 미만으로 공부하면 합격률이 점점 떨어져. 27.6%밖에 안 돼. 한때는 30% 넘었었는데 이때는 좀 재수생들이 많고 운이 좋아서 그랬던 거고 갈수록 떨어지고 파이널만 들으려고 오는 애들이 있어요. 2년 연속 제로. 제로. 예전에는 뭐 16명씩 뭐 러셀이니 뭐 입학사정관에 와가지고 3명 뭐 5명 붙고 그런 적도 있어요. 근데 점점 예, 파이널만 들어서는 합격하기가 어렵게끔 문제가 난이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점점 힘들어져요. 이해가 되셨죠, 어머니? 이제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우리는 솔직하게 다 공개하는 거예요, 어머니. 수리논술 합격률이 3배가 높거든요. 수리논술 합격률이 3배가 높은데 우리가 수리논술에서 재미를 좀 봤어요. 그런데 올해는 한 명도 못 들어갔음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소위 수능 그 수리논술로 보는 대학에 지원을 못하는 거야. 수능 체제를 못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딸랑 뭐 수리 체제를 맞춘 애들이 2명밖에 안 되고 작년에도 2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워낙 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 확률적으로 합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나마 그래도 작년에도 뭐 수능 체제 못 맞춘 애들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그래도 2명 중에 1명이 붙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경희대 1명, 숭실대 1명 이렇게 수리논술을 봤는데 2명 다 떨어졌어요. 그러나 이거는 우리 학원이 좀 아쉬운 대목이긴 하지만 수리논술 수학의 3등급 이내에 들면요 무조건 수리논술 하셔야 돼요. 언어논술보다 합격률이 3배가 높아요. 경쟁률도 낮고 수학이 또 쉬워요. 경희대, 숭실대, 중앙대가 쉬워요. 수리논술이 어려운 데는 어디냐면 연세대, 한양대, 건국대 이 3개가 어렵고 나머지는 전부 쉬워요. 그야말로 연세대, 한양대, 건국대는 정통 수학이다 보시면 돼요. 수리논술 수학 3등급 29페이지 보면 올해 최저 있는 대학 응시생 144명 중에 최저 미달자가 108명이 나와서 최저 미달률이 75%다. 이거. 그러니까 수능 최저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첫성에 뭐라 그랬어요, 어머니. 수능 정시로 대학 들어가기 힘들다. 인서울 하기 힘들다. 그래서 수능 만만하게 보고 수능 최저 높게 잡으면 큰 코 다친다. 그래서 선생님이 다 포트폴리오 해줘요. 소신 지원, 하향 지원, 그 다음에 망쳤을 경우 대비한 보험 지원.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 6개 중에 1개는 걸려요. 저랑 공부하다 보면 1개는 걸려요. 이 교훈 30페이지에서 31페이지까지 사실은 제가 합격자 인터뷰를 하면서 여기서 칠판에 써놓은 거예요. 이게 다예요. 기초부터 꾸준히 해라. 효과적으로 체제를 맞춰라. 근데 체제가 없는 데는 만약에 경쟁률이 70대이다 그대로 가는 거잖아, 실경률이. 그리고 걔네들은 일찌감치 논술을 했다고요. 그리고 의외로 양쪽으로 애들이 많으니까 질적으로 꼭 이상한 애들이 한둘 있어요. 중국이 인구가 많으니까 인재들이 많은 것처럼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 논술이 글자 쓴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연세대는 붙는데 카드를 떨어진다니까. 우리 학원이 최저가 없으면 없는 대로, 수능을 잘 보면 잘 보는 대로 골고루 최저 있는데도 많이 붙이고 최저 없는데도 많이 붙인 학원이 독보적인 게 우리 학원이라는 거예요. 다만 수능 최저의 관리를 더 철저히 신경 써야 되겠다. 킬러 문항 없애라고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나올 줄 몰랐는데 정말 엄청난 타격을 받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44%를 붙였다는 것은 이거 놀라운 내공이죠. 어떤 내공? 만약을 대비한 만반의 대비책을 마련하면서 입학 원서를 쓰게 한 것의 결과다. 이렇게 봐요. 그냥 최저 수준에 맞춰서 원서 쓴 게 아니고 망쳤을 경우를 대비해서까지 원서를 써주게 한다는 거예요. 저한테 맡겨주시면 아이하고 제가 동행 같이 하면서 정말로 하나가 돼서 오늘도 회의나 첫 수업 같이 했는데 이제 한 몸이 돼서 끝까지 꼬린 지점까지 성공의 그날까지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유익하셨나요?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